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모았습니다. 관계의 안목이라는 책입니다. 신기율 지음 더 퀘스트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따뜻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답이 없는 관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공감할 수 있는 관계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우리 삶에 의미 있는 관계와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를, 안목을 갖춰 상대를 포용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공생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무엇에 공감하고 어떤 용기를 내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해석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빛나게 해주는 거절이 있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한다면 그처럼 냉정하고 모진 관계도 없을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 나를 희생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최소한 이기적인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혼동하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타인에 대한 배려로 구분됩니다. 상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뒤에 나에게도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개인주의입니다. 하지만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해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은 이기주의입니다. 관계를 맺을 때 개인주의적인 모습은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이기적인 모습은 혐오스러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힘들게 하는 거절은 대부분 이기적입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오직 자신의 안위와 이익만 생각하는 모습은 관계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거절에는 이기적인 거절처럼 하지 말아야 할 거절이 있는 반면에 나를 빛나게 해주는 거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돈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주어 주인을 찾아줬는데 돈 봉투 주인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사례금을 거절했다면 거절은 상대의 처지를 배려해 준 미담이 됩니다. 이런 식의 거절을 사양이라고 합니다. 사양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거절입니다. 사양의 유래는 동양 고전 맹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맹자는 사람의 본성을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한 본성은 다른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을 일으키는데 이를 사단으로 설명했습니다. 사단은 상대를 측은하게 생각하는 측은지심,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시비지심, 부끄러움을 아는 수호지심, 그리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양지심을 말합니다. 사양은 사단 중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인 사양지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배려는 상대를 위해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작은 손해에도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 것처럼 조급해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손해를 통해 선한 본성을 만족하는 본질적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양은 지나친 욕심을 조절해주고 이익을 추구하는 실리의 집착에서 마음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덤으로 주위 사람들의 좋은 평판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스스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만족감으로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거절이 아닌 사양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는 관계의 여유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상대의 무례함에 대항하는
마음의 맷집을 키워야 하는데요. 무례한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잠깐 마주하고만은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무례한 사람과 어쩔 수 없는 긴 동거를 해야 한다면 의심과 의문, 액체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무례함을 넘어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면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이때 먼저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있을 때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성급히 상대에게 덤볐다가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낼지 몰라서 참는 게 아니라 책임져야 할 일이 많기에 무례함을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내는 고육지책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은 필연적으로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타인의 무시와 모욕이 오랫동안 반복될수록 자신감은 사라지고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이때 나도 모르게 상대의 무례함에 길들어 상대의 잘못된 판단이 정말 내 모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주제에 내가 하는 게 그렇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채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말하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와신 상담의 전략을 짜야 합니다. 와신 상담의 지혜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신 상담은 거친 섬나무 더미 위에 누워서 쓰디 쓴 공의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중국 춘추 시대 오나라와 월나라 간의 전쟁사를 담고 있는 고사입니다. 월나라 왕 구천은 오나라를 공격해 왕과 세자를 죽이고 오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오나라 둘째 왕자였던 부차는 수모를 안겨준 구천에게 복수하기 위해 거친 장작더미 위에서 자며 복수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렇게 때를 기다리다 다시 쳐들어온 구천을 대패시켜 월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구천이 매일 쓰디 쓴 곰의 쓸개를 핥으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다 자신이 노리던 기회가 오자 군대를 일으켜 오나라를 무너뜨리고 복수에 성공하게 됩니다. 만약 이들이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당장 상대에게 돌격해서 목을 배려했다면 자객이 되어 상대의 뒤를 노리고 다녔다면 복수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성급하게 상대에게 달려드는 대신 전략을 짜고 자기 편을 모았습니다. 시간을 두고 이길 수 있는 계획을 만들었으며 때를 기다려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상대를 만났을 때는 와신 상담의 교훈처럼 상대에게 어떤 식의 대응을 해야 할지 시간을 두고 정교한 전략을 짜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대하기 위해 우리는 전략가가 돼야 합니다. 3000번의 내려놓음. 고통의 감정이 요동쳐 마음이 괴로울 때 불교에서는 절을 하며 내 탓을 외치라는 가르침을 줄 때가 있습니다. 짧게는 108배, 길게는 3000배까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한 배씩 절을 할 때마다 모든 게 내 탓이라고 말하며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과 말을 낮추다 보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고통의 감정이 땅으로 내려오는 하심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을 할수록 다리의 감각은 없어지고
허리는 끊어질 듯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오래 들고 있던 짐을 바닥에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내 것이 아닌 마음의 고통을 내 탓이라는 3,000번의 외침으로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관계가 힘든 이유를 상대와 나를 분별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상대를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이런 착각이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들고 상대의 아픔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때문에 관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먼저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조금은 난해한 불교의 가르침이지만 현실에서는 어렵지 않은 관점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고통을 느끼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고통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는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을 주위 사람을 돌아보게 하며 내 아픔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감정과의 거리를 만들어 줍니다. 지금의 고통은 결국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물과 다름이 없습니다. 내 탓이라는 뉘우침은 상황을 이렇게 만든 이기적인 마음의 통제에서 벗어나 좀 더 넓고 큰 세상을 보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붉은색 잉크 한 방울을 컵 안의 물에 떨어뜨리면 물은 붉게 물들지만 바다에 넣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 바다같이 넓은 마음은 고통이라는 작은 방울을 사라지게 해줍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주문. 내 잘못도 있어. 하지만 너 잘못도 있잖아. 우리는 풀기 어려운 관계의 문제가 생기면 적당한 합의점을 찾아내 교통사고의 손실 비율처럼 과실 책임을 나눠 가집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으로 서로의 과실 여부를 나눌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상처받은 마음의 고통마저 나누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공정하게 계산한다고 해도 마음 한편에 남은 원망과 분노까지 나누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인 손실 판단과는 별개로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치유의 주문을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 주문이 바로 내 잘못이 아니야 와 내 탓이야 입니다. 두 주문은 마음을 위로하면서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일깨워 줍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할 때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의 힘 앞에 겸손함을 느끼게 해주고 내 탓이라고 말할 때마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상대를 배려하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아량과 통찰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마음의 문제를 푸는 해결책은 내가 평소 반복하던 습관의 반대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습관처럼 거만한 사람은 겸손함에서 답을 찾아야 하고 소심한 사람은 대범함에서 무례한 사람은 친절함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과 분노로부터 시작된 마음의 고통은 그런 감정의 반대편에 있는 용서와 화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분노와 미움이 식어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분노와 미움이 식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장발장이 훔친 은초대를 자신이 준 것이라고 말했던 미리엘 신부처럼
조건 없이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먼저 가진 뒤에 상대의 잘못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일으킨 분노에 잠식되지 않고 진심으로 상대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살아가는 동안 나를 기다리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웬디 러스트베이더 지음, 이은정 옮김, 국일 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뜻밖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미리 알아두면 삶이 편해지는 23가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 젊을 때는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배신감 같은 것을 느낀다. 마치 삶이 우리에게 빚진 것이라도 있는 양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라도 있는 것처럼 기대한다. 불행이라도 닥치면 자기만은 예외여야 한다는 듯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중년이 되면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에 마음이 평온해진다. 무난한 인간관계를 당연하게 여기고 건강하게 돌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 그러다 병이 들거나 다치거나 가까운 사람을 잃게 되면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든다. 어느 이른 아침 나는 시애틀 시내에 있는 한 맥도널드 매장 안에서 나오는 여성과 마주쳤다. 나처럼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너덜너덜해진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다. 발에는 비닐 봉투가 여러 개 걸렸고 여행 가방 위에는 옷가지 몇 점이 걸쳐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얼굴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다. 동네 여자들에게 휴게실 같은 이 맥도널드 매장에서 쫓겨난 것 같았다. 비닐봉투와 지친 모습을 보니 어떤 형편일지 알 것 같았다. 나는 갈 집도 없어 보이는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궁금해졌다. 그 여인의 모습은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내내 그 여인의 운명과 내 운명을 비교하느라 머릿속이 복잡했다. 무엇이 그녀와 나를 다른 운명으로 갈라놓았을까? 자태로 보면 왠지 그녀는 잘 살았을 것 같았다. 혹시 술 때문에 가정과 친구를 잃은 걸까? 어쩌면 정신질환으로 직장을 잃고 인간관계도 끊겼는지 모른다. 그날 오후 늦게 주위 노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물었다. 휠체어 생활을 하는 69세 할머니가 대답했다. 내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이혼 후 자식 9명을 혼자서 키워낸 그녀는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 지금은 유료 양로원에서 지내는데 비를 막아줄 지붕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돌봐줄 사람이 있으니 자신은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다. 다른 사람들도 그 말에 기꺼이 동의했다. 감사하는 마음은 비교에서 나온다. 감사란 여러 가지 형태로 겪을 수 있는 운명을 자각할 때 생겨난다. 운명이 바뀌면 소중한 것들을 거의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런 의식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누리는 행복에 계속 관심을 두고 헤아려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남의 고통에 연민을 느낄수록 이러한 자각은 더욱 커진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처한 상황과 가진 것에 더욱 감사하게 된다. 파리의 생라자르 거리를 걷다가 문득 6월절 만찬 요리를 하던 할머니 모습이 떠올랐다. 할머니는 다리가 나무 토막처럼 무겁고 아팠을 테지만 60대가 되도록 해마다 만찬 준비를 거르지 않았다.
파리에 있던 그날 아침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가족력 탓인지 내게도 다리에 통증이 왔다. 그래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났던 것은 아니다. 사실은 할머니가 몸을 기대고 서서 당근을 갈던 조리대 앞에 있었더니 할머니 다리가 얼마나 아팠을지 느껴졌다. 육체적인 한계는 상반되는 자유를 느끼게 해준다. 불편함이 있긴 해도 아직까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때문이다. 가령 5분 앞에서 몇 시간이고 서 있을 수 있는 힘은 그 능력이 사라질 때까지는 크게 의식하지 못하기 마련이다. 생라자르 거리에서 나는 부엌에서 할머니 옆에 있던 나를 기억했다. 할머니는 그해 6월절 만찬까지만 할머니 집에서 준비하겠노라고 선언했다. 그러고는 닭고기 수프를 더욱 구수하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마초보를 솜처럼 푹신하게 만든다거나 치미스에 쓸 소가슴살을 연하게 하는 비결을 나에게 일러주기 시작하셨다. 사소한 부분까지 몇 번이고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덕분에 나도 주의 깊게 들었다. 그때만 해도 나는 두 다리가 튼튼하고 젊은 30대였다. 몇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요리법을 전수받는다는 것이 뿌듯하면서도 우리 가족 사이에서 한 시대가 간다는 사실이 슬퍼서 눈물을 삼켜야 했다. 이제는 나도 다리 아픈 할머니가 되어 6월절 요리를 만들고 있다. 손녀 소피는 내가 8살 때 그랬던 것처럼 마초보를 더 달라고 소리치고는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먹어댄다. 아멜리아는 6살답게 제 접시에 하루 셋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4살 메이지는 캐피텔 피쉬를 2접시나 먹고 나서 엄지를 쪽쪽 빤다. 어린애가 그랬듯이 아이들은 주 요리가 나오기도 전에 배를 다 채워버린다. 6월절 만찬을 준비할 때면 특히 새벽부터 일어나 요리하느라 다리가 견디기 힘들 만큼 쑤시는 밤이면 나는 그 아이들 얼굴을 그려본다. 파리에서 나는 50년 동안 계속하신 할머니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하지만 너무 오래 서 있어서 다리가 아프고 나서야 할머니의 인내심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인생 경험을 한 뒤에야 막연히 알던 부모님과 조부모님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 젊었을 때도 그분들에 대해 알 만큼 안다고 확신했지만 말이다. 30대, 40대가 되면 그분들도 이 세상을 사는 현실 속 존재임을 언뜻 깨닫기 시작한다. 그분들을 둘러싼 상황을 이해하면서 우리를 위한 역할 너머에 계신 그분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나는 30대가 되어서야 어머니에게 아버지와 결혼하고 나서 실망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볼 생각이 들었다. 그때 어머니는 놀라는 기색을 보이셨다. 두 분이 끊임없이 싸울 때마다 아버지 편만 들던 딸이 아니라 여자 대 여자로서 물어봤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친한 친구에게 말하듯 여자 대 여자로서 대답해 주셨다. 이번에는 내가 놀랐다. 어머니는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고 심지어 공감할 수도 없을 일을 너무도 많이 겪었기 때문이다. 내 목소리나 태도에 비난하는 기미가 없었기에 어머니 어조에도 신랄함이 없었다. 나는 그냥 알고 싶었고 어머니는 그저 내게 들려주고 싶어 했다. 20년이 흘러 그때 그 대화에 관해 글을 쓰노라니 어머니 목소리에 담겨 있던 비로소 이해받았다는 안도감이
더욱 가슴에 와 닿는다. 어떤 이들은 부모가 중환자실로 실려간 후에야 그분들이 천하무적이라는 망상에서 깨어난다. 그 순간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진다. 고작 몇 시간 혹은 몇 주밖에 그 관계가 지속되지 않을지라도 말이다. 부모와 자식 모두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서로를 더 잘 본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은 병원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모습을 지켜볼 때 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말을 주고받는다. 이마에 키스를 하는가 하면 다정하게 손을 잡기도 한다. 슬픔보다 더 깊은 곳에서 나오는 몸짓이다. 이런 관계가 됐다고 해서 과거가 완전히 지워지거나 복잡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그전까지는 어려웠지만 서로를 또렷이 들여다보는 일이 가능해진다.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어머니와 말다툼을 한 적이 있다. 무엇 때문에 다퉜는지 자세한 이유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머니는 경고하셨다. 너 내가 죽으면 후회할 거야. 어머니 말이 옳았다. 어머니도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외할머니와 말다툼을 하고 겪은 일을 말씀하셨다. 우리는 고집 부리던 누군가 더 이상 주위에 있지 않을 때 그 사람이 하던 생각을 더 잘 받아들인다. 특히 부모님이 하던 생각을 받아들일 때가 그렇다. 어머니는 경험으로 알게 된 그 사실을 세상을 떠나신 후에 내가 깨닫게 될 줄 아셨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는 먼 길을 돌고 돌아 언제나 뒤늦게 하게 된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지 한참 뒤에야 두고두고 이해하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이는 부모님을 내면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려면 죽음이라는 먼 거리가 필요한 것 같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나서야 부모님이 결코 전능하지 않았다는 것, 쉽게 상처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분들 역시 사랑받고 있다고 확인받고 싶어 하는 존재였음을 깨닫게 된다. 자식들이 젊어서 많은 것을 시도하는 동안 부모님들은 많은 무력감을 느꼈다. 자식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타이르고 자식들이 내비치는 건방진 태도에 할 말을 잃으면서도 자식들이 위험한 일에 빠지면 오직 그 걱정만 하셨다. 이렇듯 부모 노릇은 언제나 손해보는 일이다. 우리는 자식에게 받는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을 자식에게 주면서 우리가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절실히 깨닫는다. 부모님의 결점을 똑같은 인간이라는 관점으로 보면서 우리 자신이 지닌 부족함도 너그러운 시각으로 보게 된다. 그러다 문득 우리가 시행착오를 했듯 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란 없다. 실수를 바로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훌륭한 부모가 있을 뿐이다. 부모 노릇을 하다 보면 조급한 일상과 기진맥진한 육체, 어디에선가 반복적으로 튀어나오는 과거 상처와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게다가 직장 스트레스, 경제적인 어려움, 불현듯 찾아오는 사별처럼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다. 우리 자식들이 성인이 되어 언젠가는 우리를 이해해 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부모의 상처를 알아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감사하는 마음을 품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러야 하는지 잊지 않고 기다려야 한다. 나는 양동이로 물을 기르지 않고 수도꼭지만 틀면 되고 땔감을 모아서 불을 지피지 않고 가스레인지만 켜면 되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 늘 잊지 않고 살고 있다. 40대 말에 수도도 전기도 없는 네팔 어느 지역에서 지낸 후로 일어난 변화다. 감사하는 마음은 다른 미덕과 마찬가지로 의식적으로 길러야 한다. 나는 일이 잘 풀리는 것도 감사하고 매일을 별 문제 없이 보내는 것도 감사한다. 솔기가 터지지 않은 이불과 정돈된 집을 아직도 내가 의식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생각한다. 해가 갈수록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는 깨달음을 선물로 생각한다면 나이 먹는 것을 더욱 감사하게 된다. 태도,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느냐에 따라 인생 후반부가 크게 달라진다. 그러므로 일부러라도 신체의 노화를 의식하지 말고 해로운 고정관념이 스며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심신이 위축될 거라고 생각하면 경험의 폭이 좁아져도 저항하지 않게 된다. 자신이 누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잃은 것만 계산하며 현실을 즐기지 못하고 박탈감만 느끼게 된다. 나이를 잊을 수 있는 경험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즐길 줄 아는 자세도 훈련해서 몸과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관심을 신나는 쪽으로 돌리면 삶의 모든 것에 열정이 생겨날 것이다. 어느 날 나는 친구의 94세가 된 할아버지를 모시고 시내를 산책했다. 할아버지는 성장기를 보낸 그 대학가를 마지막으로 걸은 지 참 오랜만이라고 했다. 산책 코스를 걷는데 할아버지가 패스트푸드 가게 앞에서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여긴 사탕 가게가 있던 자리인데 없어졌군. 소년 시절 할아버지는 소다수 판매점 출입문 근처에 있던 커다란 통에서 사탕을 꺼내 먹곤 했다고 말씀하셨다. 사탕을 먹으려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의자에 올라갔던 추억도 꺼내셨다. 그런데 원래 건물에 있던 돌들만 여전히 유리창 양옆에 남았을 뿐 그 외에는 그분이 기억하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대뜸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셨다. 근처에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한 주택가가 있으니 가보자고 했지만 한사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셨다. 원래도 퉁명스런 편이었지만 잔뜩 화까지 나셨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1페니짜리 동전을 쥐고 오늘은 무슨 사탕을 사 먹을까 즐거운 상상을 하며 사탕 가게까지 걸어갔던 추억이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할아버지 분노에 공감하려고 애썼다. 어린 시절 따뜻하고 은밀한 상징과도 같던 사탕 가게는 사라지고 아무 감흥도 없는 패스트푸드점이 들어서다니 그분에게는 신성모독과 같았다. 30대 초반이던 나는 할아버지의 추억이 사라진 데 대한 아쉬움은 알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왜 산책을 관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손에 쥔 것은 던져버리고 잃어버린 것만 강조하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가 고집만 꺾으셨다면 우리는 시애틀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동네를 느긋하게 산책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다. 머릿속이 원망으로 가득 차면 그 자체가 정체성으로 굳어질 수 있다. 불행은
가장 믿을 게 못 된다. 매일 조금씩 불행을 보태다 보면 점점 더 우울해진다. 자신이 세상에서 돌려받아야 할 몫이 불공평하다느니 따지며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나는 할아버지를 70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집 앞에 내려드렸다. 할아버지는 그 집이 한때 물결처럼 굽이치던 목장이 한눈에 들어오는 언덕 위에 자리한 하나뿐인 건물이라고 하셨다. 지금 그곳은 초록빛의 들판이 사라지고 거대한 주차장을 갖춘 쇼핑몰이 들어서 있었다. 할아버지는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으리라. 그래도 자기 집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으니 운이 좋은 편이다. 그것도 오래전에 대출금을 다 갚은 자가주택에서 말이다. 게다가 할아버지는 90대 중반이지만 여전히 볼 수 있고 걸을 수도 있으며 기억력도 좋은 편이다.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아직 살아 계신다. 나는 이렇게 외치고 싶었다. 지금보다 뭘 더 바라세요? 이제 나도 유서 깊은 저택이 상자 같은 복층 건물로 바뀌고 매력적인 옛 커피점이 별 특징 없는 체인 커피점 틈바구니에서 자취를 감춘 것에 붕괴하는 나이가 되었다. 이제는 기억 속 세상으로 숨고 싶고 예전 추억을 그대로 지키고 싶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현재 풍경으로 들어오지 않으려 했던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쉬움에서 비롯한 반항으로 해석할 수도 있게 되었다. 나 역시 변화의 문을 닫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옛날 그 젊은 산책자가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퇴짜를 맞았는지 다시는 그런 영감님과 산책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맹세했던 일도 생생히 기억한다. 70대 중반인 한 여성은 자신이 서서히 빈곤의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실감했다. 사회보장연금을 받는데도 물가가 너무 올라서 청구서에 적힌 돈을 갚기에는 부족했다. 그래서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청소하는 일자리를 얻었다. 젊을 때 하던 일에 비하면 한참 험한 일이었다. 처음으로 쥐꼬리만한 시급을 받으면서 제복까지 입었을 때는 자존심이 상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10시부터 2시까지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면서 온갖 인간 군상을 구경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바람을 쐬러 나온 엄마들, 휴식을 위해 시멘트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온 노동자들, 고독을 달래려고 신문을 들고 오거나 친구들과 찾아온 동년배 노인들. 그녀는 감자튀김이나 치즈 묻은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줍고 언제나 매장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청소했다. 항상 열심히 일했다. 깨끗한 바닥과 아침 햇살에 반짝거리는 테이블을 보면 절로 기분이 좋아졌다. 매일 4시간씩 규칙적으로 집을 떠나 있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됐다. 사람들과 어울리자 그동안 얼마나 고립되어 지내왔는지 알게 됐다. 과거에는 일과가 단순한데도 피곤했지만 지금은 일을 하고 돌아온 후에도 에너지가 남았다. 그녀는 어려움을 털어놓는 패스트푸드점 젊은 동료들에게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었다. 그녀가 살아온 경험과는 거리가 있는 사연들이었지만 그녀의 확고한 신념과 태도가 사람들을 불러들였다. 그녀는 의아할 만큼 일하러 가는 게 즐겁다고 했다. 제가 근무하러 가면 점장이 인사를 하죠.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참았던 젊은 직원들보다 훨씬 믿을만 하대요. 그녀는
청소일로 품위가 손상되었다고 느끼기는커녕 이제는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왜 그런 데서 일을 하느냐고 나처럼 묻는 손님들과 활기찬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곳곳을 둘러보는 그녀에게선 여왕의 풍모가 느껴진다. 인생 후반기에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내면의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일과의 질이 정해진다.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새로워질 기회가 와도 포기하고 스스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집에 너무 오래 있었으니 환경도 변화시킬 겸 밖으로 나오라는 초대를 환영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기회를 잡는 선택의 문제에 관해 자신이 무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야 한다. 권리를 빼앗기지 않고 더 즐겁게 생활하면서 누구든 많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자신이 얼마나 충만한 삶을 누렸는지 깨닫는 순간 감사가 우러난다. 어떤 심리학자는 자기 아버지가 예배 시간에 갑자기 쓰러지듯 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던 일을 이야기했다. 예배를 집도하던 목사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자 흥미롭게도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가끔 얼마나 운이 좋은지 모르고 삽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감사함을 절실히 느끼는 순간이 자주 찾아온다. 무엇이 감사할 만한 일인지 아는 것이 노년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고통을 많이 겪었을수록 남에게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 덕분에 살아오면서 잠재적인 재앙을 얼마나 많이 모면했는지 잘 알게 된다. 남들에게 배운 것뿐 아니라 스스로 깨우친 것에도 감사하게 된다. 사려 깊은 행동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것은 물론 고난을 이기고 얻은 작은 승리의 기쁨을 안다. 89세 나이로 죽어가던 한 노인이 병원 침대에 누워 시원한 얼음물 한 잔을 마셨다. 물맛이 아주 좋네. 하느님이 나를 위해 만드신 것 같구나. 어떤 남자는 인생 후반기의 시각으로 자신의 소년 시절을 밝게 비춰준 활기찬 누나를 회상했다. 평생 삶의 본보기로 삼은 누나였다. 누나는 내가 아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고생도 많이 했지만 말이에요. 몇 년 전에 남편을 잃고 수입이 형편없이 줄어든 데다 시력도 약해졌죠. 하지만 힘겹게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긍정적으로 살았습니다. 난 누나가 사는 아파트에 놀러 가는 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고양이와 물고기, 새, 거북이, 진저라는 이름의 개랑 살아서 언제나 집이 바글바글했죠. 거기다 동네 아이들까지 녀석들을 구경하러 몰려들곤 했는데 누나는 아이들이 오는 것을 무척 좋아했답니다. 어느 날 누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종일 이 동물들 뒤를 따라다녀요? 누나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난 살아있는 동물을 돌보는 게 좋아. 언제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일깨워 주거든. 누나는 매일 저녁 현관에 앉아서 행인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삶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음이 시키는 일. 살다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못하게 막는 것이 많다. 그렇지만 그런 것에 둔감해지는 방법도 수없이 많다. 특히 가족이
그런 걸림돌이 될 때가 많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상황이 우리를 안주시킨다. 직장에서 맡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아 저녁을 보내고 주말 시간까지 매달리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고 사이버 공간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때우는 일이 많다. 그러다 보면 온몸이 수동적으로 된다. 스스로 맹세한다. 내년까지만, 아니, 몇 년만 이 짓을 더 하자고. 52세 한 전기 기사는 막내딸이 대학을 졸업하자 중대한 변화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결심했다. 청구서에 고지된 비용을 갚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사준 것, 이게 내가 25년 넘게 해온 일입니다. 남의 집 콘센트를 고쳐주고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일은 일주일에 며칠밖에 안 될 테니 가난해질 준비를 하라고 아내에게 일러두었죠. 남은 시간은 나 자신을 위해 쓰겠다고, 여생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 보겠다고 했답니다. 설령 동전을 세게 되더라도 이제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실감할 때 그 충격은 언젠가는을 지금 당장으로 바꿔버린다. 그제야 사람들은 돌연 삶과 죽음의 궤도를 벗어나 먼 곳에 자신의 위치를 정하고 대담한 발상을 시작한다. 불현듯 지금까지 삶의 목표를 접고 마음이 원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휩싸이기도 한다. 흔히 자녀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때 천하무적인 줄만 알았던 친구에게 심장 발작이 왔을 때 또는 부모의 죽음을 경험할 때가 그렇다. 생각의 범위를 넓히려면 과거 사고 방식을 바꾸고 잣대를 완전히 버려야 한다.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모험을 감행해야 한다. 그러면 자유가 시작된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성공을 목격하면 삶에 활력을 얻을 수 있다. 남들이 바라는 것에 관해 들으면 숨어 있던 갈망이 깊숙한 곳에서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그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열망도 활기를 띈다. 옛날부터 고통받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었죠. 지금까지는 돈을 벌고 아이들을 키우며 인습에 따른 일만 해왔어요. 이제는 내 인생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는 마음이 시키는 일을 사람답게 하고 싶다고 느긋하고 활기찬 어조로 말했다. 사람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압박이 느껴지면 늘 해오던 믿을 만한 방법 대신 모험을 꿈꾼다. 오늘 내일로 미루던 상태를 끝내고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하며 살겠다고 선언한다. 잠겨 있던 자신의 성향대로 자신이 바라는 일을 하겠노라 준비하는 것이다. 그동안 남을 위해 일했다면 이제는 자신에게 매력적인 일을 해도 좋다. 우리 자신만 과감해진다면 즉시 그 문은 열릴 것이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위로의 책이라는 책입니다. 매트 헤이그 지음, 정지연 옮김, 비즈니스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심리적 시련을 겪을 때마다 힘이 되어준 말들과 자신과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진솔한 이야기들을 담은 책입니다. 나의 목표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끊임없이 애쓸 필요는 없다. 어떤 목표에 도달해야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건 아니니까. 만만치 않은 세상이지만 억지로
자기 연민을 짜낼 필요는 없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였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그러니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라. 포기하지 않는 작은 희망보다 강한 것은 없다. 태어난 순간부터 나 자신을 아기라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아기를 보며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기는 완벽한 존재로 태어난다. 세상에 나와 첫 숨을 쉬는 순간부터 가치 있는 존재, 그 가치는 돈이나 외모, 정치관, 인기 같은 외적인 것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인간의 생명에 주어지는 고유하고 무한한 가치인 것이다. 잊어버리기 쉽긴 하지만 아기가 자라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태어난 순간과 똑같이 살아있는 인간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희망을 품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괜찮다. 괜찮다. 무너져도 괜찮다. 상처받아도 괜찮다. 엉망진창이 되어도 괜찮다. 이 빠진 찻잔이 되어도 괜찮다. 사연 있는 멋진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감상에 빠져도 변덕을 부려도 괜찮고, 노래와 영화에 주책맞게 눈물을 흘려도 괜찮다. 무언가를 그냥 좋아해도 괜찮다. 멋지거나 똑똑하거나 인기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좋아해도 괜찮다. 가끔은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게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 항상 바쁘게 뛰어다니며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아도 된다. 가끔은 세상이 먼저 다가오게 하자. 위대한 작가 앤 라모트가 말했듯 등대는 배를 구하기 위해 배가 가는 길을 따라다니지 않는다. 그저 그곳에 서서 빛을 비출 뿐이다. 모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아도 괜찮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도 괜찮다. 괜찮다. 힘든 감정은 영원하지 않다. 이 힘든 감정은 영원하지 않다. 당신은 다른 감정도 느낀 적이 있고 앞으로도 다른 감정을 느낄 것이다. 감정은 날씨와 같아서 계속 변한다. 구름은 돌처럼 움직임이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실제로는 항상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모든 경험 중 가장 나쁜 경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은 순간이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면 당신은 이미 최악의 지점에 와 있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 지금보다 좋아질 일만, 더 나은 감정을 느낄 일만 남았다. 당신은 아직 여기 존재한다.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 매일 하루만 더 버텨. 지금까지 버텼으니 이번에도 잘 버틸 수 있다. 앞으로의 나를 위해 버티자. 힘든 하루, 한 주, 한 달, 한 해, 혹은 10년의 시간이 내 전부는 아니다. 나는 다채로운 가능성을 가진 하나의 미래다. 미래 어느 시점의 나는 지금의 길 잃은 내가 잘 버텨준 사실에 고마워할 것이다. 그러니 버티자.
바닥을 딛고 다시 시작. 맨 밑바닥의 좋은 점은 발 디딜 곳이 있다는 것이다. 단단한 바닥이 있어서 더 이상 아래로 떨어질 수 없다. 거기에는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의 단단한 토대를 발견한다. 거기에서부터 나를 새롭게 지어 나갈 수 있다. 피자는 언제나 맛있다. 완벽한 외모를 가진다고 하늘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는다. 식스팩이 있다고 음악이 더 흥미롭게 들리지 않는다. 당신이 유명하지 않아도 걔는 당신이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 피자는 당신의 직급과 상관없이 맛있다. 삶의 가장 멋진 순간들은 세상이 우리에게 갈망하라고 부추기는 것들 너머에 존재한다. 작은 계획. 호기심을 갖자. 밖으로 나가자. 제 시간에 잠자리에 들자. 물을 많이 마시자. 숨을 깊게 쉬자. 행복한 마음으로 먹자. 지킬 수 있도록 일과를 여유 있게 세우자. 친절하자.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자. 한계에 갇히지 말자. 실수를 용납하자. 이미 갖고 있는 걸 원하자. 삶을 가로막는 것들을 거절하는 법을 배우자.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받아들이자.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 오래전 아버지와 프랑스의 어느 숲에서 길을 잃었다. 내가 12살, 13살쯤이었을 것이다. 그때는 요즘처럼 휴대전화가 보편화된 시대가 아니었다. 우리 가족은 고성과 언덕, 숲으로 둘러싸인 시골로 휴가를 온 참이었다. 왜 그런 곳으로 휴가를 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중산층의 평범한 휴가였다. 루아르 계곡이었고 나는 아버지와 달리기를 하러 나갔다. 하지만 30분 후 현실을 깨달은 아버지가 말했다. 이런, 아무래도 길을 잃은 것 같아. 우리는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 했지만 어째서인지 같은 곳만 빙글빙글 돌 뿐이었다. 아버지가 밀렵꾼 2명에게 길을 물어봤는데 그들이 알려준 길도 잘못된 길이었다. 아버지는 당황하기 시작했지만 내게는 그 사실을 숨기려는 듯했다. 어머니는 우리 걱정에 잔뜩 겁에 질려 있을 게 뻔했다. 갑자기 학교에서 배운 광야에서 죽었다는 성경 속 이스라엘인들의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우리도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아버지가 말했다. 똑바로 계속 가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아버지의 말이 맞았다. 결국 우리는 자동차 소리가 들리는 큰 길에 도착했다. 처음 출발했던 마을에서 20km나 떨어진 곳이었지만 적어도 이젠 표지판이 보였다. 나무만 그득한 숲에서 벗어났다. 나는 지금도 실제로 길을 잃었거나 마음이 길을 잃고 헤맬 때 종종 이 방법을 떠올린다. 신경쇠약에 걸렸을 때도, 우울증으로 공황 발작이 일어났을 때도, 두려움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을 때마다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멈추지 않고 계속 직진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야. 한 발을
다른 발 앞으로 내디뎌 같은 방향으로 걸어 나가면 달리면서 빙빙 돌기만 하는 것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다. 앞으로 계속 걸어가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희망의 원소. 우리 몸에는 구리, 아연, 금과 같은 미량의 원소와 엄청나게 많은 탄소, 산소, 수소가 들어있다. 마찬가지로 모든 부정적인 경험을 분석해보면 물론 두려움과 절망 같은 감정이 엄청나게 많지만 기쁨, 희망, 사랑, 행복의 감정도 약간은 발견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둠 속에서는 아주 작은 빛이라도 빛날 수 있다. 그 작은 빛은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고 집으로 인도해 준다. 당신은 그대로 딱 좋다. 당신이 소중한 데는 이유가 없다. 당신은 그대로 딱 좋다. 당신은 물이 가득 찬 컵이다. 당신이라서 소중하다. 항상 그걸로 충분하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라는 책입니다. 칼 필레머 지음, 박여진 옮김, 토네이도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인간관계, 직업과 돈에 대한 결정, 육아, 결혼, 그리고 난관에 부딪혔을 때 대처하는 법과 후회 없이 사는 법 등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사건들부터 삶의 철학과 신념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대한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8만 년의 인생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았고 젊은 사람들은 가보지 않은 곳을 가보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누구보다 첨단 기기를 빨리 습득하거나 최신 예능 프로그램을 훤히 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노인들은 병, 실패, 억압, 상실, 위험 등 갖가지 힘든 산을 넘어왔고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할 한계보다 훨씬 더 큰 한계 상황으로 내몰려 왔습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살아남았고 헤아릴 수 없는 통찰력과 초월적인 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넓은 길, 샛길, 막다른 길,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굽은 길을 이미 지나온 이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인생에는 완벽한 성공도 절망뿐인 실패도 없습니다. 나이를 먹다 보면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더 넓은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분별력, 즉 폭넓은 시각으로 사리 분별을 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차 타인에게 관대해지고 좀 더 느긋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현재 삶에서 소소한 즐거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나은 삶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열쇠를 손에 넣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즐거움이 최고의 보상이다. 누구나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현자들은 주말이나 휴가만 목을 빼고 기다리는 삶보다는 돈을 조금 덜 받아도 좋으니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조금 부족하게 사는 것은 감수해야 하며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거듭 말합니다. 어떤 인생의 현자들은 시간과 돈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돈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여가 시간이 늘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인생의 현자들 중에는 생활비를 확 줄이고 집은 사는 대신 세를 얻고 남들을 따라 하느라 사들이던 값비싼 물건들을 사지 않고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통 없는 달콤함은 없다. 처음부터 좋아하는 일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은 인생의 현자들도 인정합니다. 그들 역시 일을 하다 보니 자신과 맞지 않는 일이었던 경험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타성에 젖는 실수는 절대 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좋아하지 않는 일을 선택했을 때 가장 큰 비극은 직업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죽음은 없다. 죽음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현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한 가지 조언은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음에 대해 물었을 때 그들이 가장 크게 걱정했던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가족들에게 짐만 남기고 떠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여정을 위한 준비는 책임감 있는 행동일 뿐 아니라 든든한 위안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는 행위는 삶의 마지막을 정리한다는 의미로 살아온 모든 것들을 정돈해 매듭을 잘 짓겠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죽음에 관해 인생의 현자들이 들려준 이야기 속에는 걱정이나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호기심과 수용, 여정을 잘 준비하고 싶은 바람만 있었습니다. 배우고 다가가라. 나이 든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 양상은 사뭇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생을 마칠 때까지 든든한 관계 속에서 안정적으로 삽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잃어버린 소중한 인연의 빈자리를 새로운 관계로 메우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외로움과 고립감에 고통받기도 합니다. 연구 자료를 보면 의미 있는 역할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드는 사회적 애착 관계는 몸과 마음의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앨러메다 카운티 연구로 알려진 유명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죽음을 앞둔 노인들이 사회적인 유대 관계가 없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으며 건강에 좋은 운동이나 활동 등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과학자들은 사회적 역할과 인간관계가 더 많을수록 노후의 건강과 행복이 더욱 커진다고 정리했습니다. 중년에 가 접어든 사람들은 인간관계나 생산적인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후라면 중대한 변화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은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장거리 이사 등을 겪다 보면 인간관계를 지키고 만들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인생의 현자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몹시 어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관계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한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는 배울 기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있다면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친구나 가족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관계의 끈을 유지하고 새로 엮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인생의 현자들은 타인과 더 큰 유대감을 품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고 충고합니다. 예컨대 이전부터 활동해 오던 집단에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의도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활동을 계속하고 일정을 만드는 다수의 인생의 현자들은 그런 활동을 통해 고립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기회가 묻거든 네라고 답하라. 나는 삶의 가능성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칸막이로 둘러싸인 사무실이나 좁은 공간에 꼼짝 않고 틀어박혀 제한된 공간이 주는 익숙함 속에 머물기로 이미 결심했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하게 될까봐 혹은 고생할까봐 두려워 승진의 기회를 거부한 사람들도 보았고, 모험을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외에서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두렵고 일도 너무 많아진다며 직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이들도 보았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정한 한계의 틀에 자신을 가두고는 거기서 벗어나라고 하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이런 태도를 인생의 현자들은 하나같이 크나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올 때마다 네라고 적극적으로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현자들이 시간과 관련해 가장 흔히 언급하는 후회스러운 일 역시 기회가 찾아왔을 때 문을 굳게 닫아두고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장 생활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은 일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기업인으로 성공하고 훗날 인재들을 양성하는 직업으로 길을 바꾼 인생의 현자 존이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조언은 바로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살면서 고수한 한 가지 원칙은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할 명백한 이유가 없는 한 네라고 대답하는 거야. 내 삶에 아니오라는 대답은 없었다네. 나는 내게 주어진 일들을 흔쾌히 받아들였지. 재미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하다 보면 흥미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어. 네라고 말할 때 기회가 온다네. 하지만 그 기회가 2번씩 오는 경우는 많지 않지. 이 긍정의 원칙은 이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직장이든 봉사활동을 하는 곳이건 다른 곳이건 어디라도 모두 해당되지. 좋아, 해보자 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새로운 일은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삶은 지루해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망설여서는 안 된다네. 나 역시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받아들였던 일들을 얼마든지 떠올릴 수 있네. 누구든 새로운 일을 통해 또 다른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어. 아니요, 못하겠는데요. 혹은 하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 것들을 놓치기 마련이지. 삶은 모험이야. 모험을 하려면 먼저 네라고 대답해야 한다네. 살다 보면 대부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 선택이란 머무를 것인가, 더 나아갈 것인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주로 직장에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책임을 지게 될 기회이자 낯선 사람과 낯선 곳으로 가게 될 기회 말입니다.
직장 생활을 가장 행복하게 했던 인생의 현자들이야말로 언제 아니오라고 해야 하는지, 언제 현재 하고 있는 편하고 익숙한 일에서 벗어나 다른 일을 하기로 결정해야 할지 정확한 지점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중대한 시점에서 위험을 무릅쓴 인생의 현자들은 삶을 회고하면서 매우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그에 반해 기회가 왔을 때 도전하기보다는 안주하거나 포기했던 이들은 뒤늦게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실존적 딜레마입니다. 한꺼번에 두 길을 모두 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지점에서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가지 않기로 한 결정도 결정입니다. 두 삶을 나란히 놓고 보면 기회를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결과가 뚜렷이 보입니다. 한 길은 위험이 따르지만 만족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한 길이지만 후회가 따릅니다. 주어진 날들을 헤아려라. 삶의 행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생의 마지막 고갯마루에 서 있는 인생의 현자들은 절박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인생은 짧다라고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실을 갑자기 터득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천천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거의 모든 인생의 현자들이 삶의 끝에 서보니 인생이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며 나이가 들수록 그 속도는 더 빨라진다고 말합니다. 조던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짧다고 하더니 살아보니 그 말이 사실이더군. 68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믿을 수 없이 빠르게 지나갔어.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게 벌써 50년 전이야. 눈 깜빡할 사이라는 말이 있지 않나? 그 말처럼 정말 짧다네. 에시페이스트 역시 나이를 먹어갈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서 순식간에 100세가 되었노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현자들은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 역시 지금 자신들 나이가 되면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요.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흐르는구나. 그들은 이 피해갈 수 없는 진리를 젊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깨우치길 바랍니다. 이는 그들을 우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기 바라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현자들은 삶의 진리가 얼마나 쉽게 잊히고 억압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헤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제한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하루하루를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라고 강조합니다.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상관없이 인생은 짧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삶을 잘 살아내는 비법은 한 가지입니다. 주어진 나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까르페 디엠, 라틴어인 까르페 디엠은 흔히 현재를 잡아라로 번역되지만 원래 하루를 수확하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인생의 현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도 바로 그것으로 우리가 매일 수확하지 않아서 잃는 기쁨, 즐거움, 사랑, 아름다움들이 무수히 많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는 삶의 즐거움들, 살아있다는 그 자체의 기쁨을 누리지 않는 것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인생의 현자처럼 살기 위한 5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1. 시간은 삶의 본질입니다. 삶이 아주 짧은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정말 짧기 때문에요. 삶이 짧다는 사실에 우울해하라는 말이 아니라 맞춰 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들은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2.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행복은 완벽하게 준비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삶을 뒤흔들 때도 행복한 삶을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3. 걱정은 시간을 독살합니다. 걱정은 그만해야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줄이기라도 해야 합니다. 걱정은 귀중한 삶을 어마어마하게 낭비하게 만듭니다. 4. 오늘 하루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삶을 충만하게 만들고 싶다면 작게 생각하고 단순한 일상의 즐거움에 적응하고 그것을 음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5.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삶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종교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단체만이 줄 수 있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교를 믿는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는 모두 각자의 별에서 빛난다라는 책입니다. 이광형 지음 인플루엔셜에서 나온 책입니다. 꿈이 있으면 얼마든지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변할 수 있다는 믿음과 멈추지 않는 노력뿐이다. 카이스트 이광영 총장의 말인데요. 이 책은 꿈을 키워주는 이광영 총장이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12번의 인생 수업 생각들을 담은 책입니다. 지금 인생의 변곡점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게 인생입니다. 꿈을 찾아 어느 길로 들어섰다가 실망하고 돌아설 수도 있고 우연히 들어선 길에서 뜻하지 않게 새로운 꿈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미래를 고정된 무엇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언제든 바뀔 수 있고 그래서 더 흥미로운 대상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말을 다 아는 영화는 별반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급히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와 좌절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지만 우연과 행운이라는 선물도 가끔 주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인생을 성급히 규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해보지 않은 일, 남 보기에 쓸데없는 일,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는 일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저기 주변을 탐색하면서 예기치 않게 찾아드는 삶의 기회들을 마음껏 누려보는 것입니다. 특히 남보다 늦다고 지레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그것은 나의 전공이나 경력과 달라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미리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간 해온 공부나 그간 쌓아온 이력에 얽매여 새로운 도전을 포기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일이 오늘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 생각만 해도 지루하고 재미없습니다. 몇 년 사회 생활을 하면 업무가 진행되는 체계를 웬만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업을 대하는 기본 원칙은 분야가 달라져도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용기가 없을 뿐 다른 일을 선택하더라도 금세 적응해 뜻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늦었다 혹은 지식이 부족하다 같은 말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인생은 말랑말랑한 찰흙과 같아 어떻게 빚느냐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집니다. 물기가 마르지 않는 한 언제든지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열정이라는 습기입니다. 열정만 간직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변신이 가능합니다. 예측 불허인 만큼 길도 많습니다. 관심 있는 것을 찾아 마음껏 헤매야 합니다. 헤맨다고 길을 잃는 건 아닙니다. 더 좋은 길, 내게 꼭 맞는 길을 찾기 위한 시간들을 선물처럼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라.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강조하곤 합니다. 원하는 바가 있다면 뇌의 연결 회로를 그 방향으로 계속 만들어 보라고 말입니다. 뒤늦게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면 아주 쉬운 단어부터 계속 보고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 단어에 대한 기억의 회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물론 언어 영역의 연결 회로들이 많이 녹슬어 단기간에 완성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를 루틴화하면 반드시 능숙한 언어 회로가 생깁니다. 나만 하더라도 거의 매일 아침 유튜브를 보며 영어 공부를 합니다. 작년에는 주 3일 레슨도 받았습니다. 젊은 시절 유학도 했고 카이스트에서 영어로 강의를 진행한 적도 있지만 한때 잘했다고 계속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주 안 쓰다 보니 내 머릿속의 영어 회로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근육이 아무리 튼튼해도 한 달 정도 꼼짝 않고 누워 있으면 근육이 있던 자리에 지방과 수분이 들어섭니다. 근육세포나 신경세포나 비슷합니다. 자꾸 사용하면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하기에 자꾸 써주고 단련해야 합니다. 힘이 드는 건 맞지만 말 그대로 실행하면 그 결과가 분명히 따라옵니다. 어디 영어 공부뿐이겠습니까? 무엇이든 변화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체화될 때까지 바꾸려는 노력을 부단히 반복하면 됩니다. 새로운 시선을 갖고 싶고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그것을 위한 작은 행동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그것을 반복해 루틴화 시켜야 합니다. 처음에는 힘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을 거듭할수록 훨씬 수월해집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과 교수 데이비드 닐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각종 습관적 행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45% 정도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밥을 빨리 먹는 습관,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는 습관, 그날 해야 할 일을 끝내지 않으면 잠자리에 들지 않는 습관 등등 일상의 습관이 모여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를 바꾼다는 것은 평소의 습관적인 행동을 바꾼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습관들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됩니다. 습관을 바꾸는 일은 시차를 극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뇌 안에 새로운 회로를 구축하려면 별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초반에는 상당한 불편함이 따릅니다. 새롭게 만든 회로가 과거의 그것보다 충분히 튼튼해질 때까지 계속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회로를 사용하다 보면 그것이 굳어집니다. 뇌세포 회로가 새롭게 변화한 것입니다. 새로운 회로가 과거의 것보다 강해지면 오히려 옛 습관으로 돌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사람은 결국 습관으로 이루어진 생명체로 습관이 바뀌면 내가 바뀝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언제라도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어떤 모습을 버릴 수도 있고 좋아하는 모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처음에는 그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결국에는 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갖게 된다라고 간디는 말했습니다. 뇌과학이 태동하지도 않았던 시절에 이미 간디는 그 사실을 일찌감치 깨닫고 자신의 삶에 구현했고 자신이 믿는 거의 모든 것을 끝내 이뤄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전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뇌의 문제입니다. 뇌가 바뀌면 나도 바뀝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꿀 수 있다는 믿음과 바뀔 때까지 부단히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끈기 뿐입니다. 타고난 밥그릇도 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기 먹을 밥그릇은 타고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조금 더 보태 타고난 밥그릇도 꿈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꿈의 크기가 곧 인생의 크기라는 뜻입니다. 혹자는 실현 가능성을 타진해 작은 꿈부터 단계를 밟아 이뤄가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나는 반대입니다. 될지 안 될지 생각하기 전에 최대한 큰 꿈을 세워야 합니다. 큰 꿈을 찾기를 미리부터 포기하는 건 자신 안의 잠재력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못한다고 믿으니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생계를 꾸리기도 막막한 젊은이들에게 큰 꿈을 가지라는 말이 공허한 설교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은 한 번뿐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적당한 꿈을 갖고 적당히 일하며 적당히 즐기면서 보낸다면 과연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했는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보면 늘 운이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행운 따위는 남의 일인 양 늘상 고군분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흔히들 운이라고 하면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화의 관점에서 보자면 운 역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운이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긍정적인 마인드를 지녔습니다. 빌 게이츠가 그랬듯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다는 말을 되뇌며 좋은 일이 생길 거라 믿습니다. 뇌 속에 긍정의 회로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밝은 얼굴로 친절을 베풉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심 없이 타인에게 베푼 선의는 어떤 형태로든 되돌아오는 법입니다. 물론 노력해도 일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비관적인 마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기분은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바뀝니다. 우울한 기분이 밀려오면 그 속에서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럴 때도 이것은 쓸데없는 일이야. 여기서 빠져나가자라고 계속 생각하면 기분이 바뀝니다.
사람은 마음에 따라서 결정하고 움직입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긍정적인 분위기에 놓일 때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이에 해당하는 뇌세포 회로가 형성되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모든 좋은 일은 긍정적인 언어에서 시작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둔 날 아침이라면 걱정이 들더라도 우선 오늘 일은 잘 해낼 거야 라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이 좋은 생각을 불러오고 좋은 생각은 내면에 잠들어 있던 용기와 의욕을 일깨웁니다. 혹시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내뱉는 부정적인 어투가 있다면 의식적으로 삼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투를 바꾼다는 건 말하는 모양새뿐 아니라 생각과 태도까지 바꾸는 것입니다. 하루 한두 번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오늘 내가 한 말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긍정은 힘이 셉니다. 꽤 오래전부터 이어온 원칙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 담긴 이메일을 받으면 바로 답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인 이상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할 때 기분이 좋을 리 없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건 이미 뇌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그 상태로는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쁜 감정이라도 하룻밤만 지나면 수위가 많이 낮아집니다. 어제는 보이지 않던 상대의 입장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고 서로 상승할 묘책은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별반 달라지지 않기도 하지만 하룻밤 묵히는 효과를 여러 번 경험한 나는 어떤 나쁜 소식을 접해도 일단 한 걸음 떨어져 머릿속을 비우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단적인 예지만 화가 나는 이메일을 받고 바로 반박하는 답신을 보내느냐 아니면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후일을 도모하는 답신을 보내느냐에 따라 이후의 관계망은 전혀 다르게 전개됩니다.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 그들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일들이 결국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핸들을 0.01도 돌려서 운전하면 10m 갈 때까지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100m, 500m쯤 가면 미세한 차이가 느껴지고 나중에는 처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소한 선택이 시간이 지난 후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결정이 계속되다 보면 인생 전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든 긍정적인 의사결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하던 일이 수포로 돌아가더라도 후일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여지를 상대에게 꼭 남겨둡니다. 단절하기보다 기다리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황상 그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을 때는 깨끗이 단념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잘 될 거라고 믿고 기다리는 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일을 진행하면 대부분 예상한 대로 풀립니다.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꿈을 찾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꿈을 찾으세요 라고 쓰셨는데요. 반짝반짝 빛나는 꿈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